나는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예산만 퍼붓고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결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므로 그들에게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여도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혼을 못하는 미혼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미혼자가 경제적으로 재력을 갖추게 되고 결혼을 할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애를 낳고 안 낳고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될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고 미혼자도 엄연한 한국민으로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예산만 퍼붓고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원을 하여도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미혼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미혼자가 경제적으로 재력을 갖추게 되고 결혼을 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둘째, 인간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이며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될 사적 영역입니다. 국가는 출산을 강제할 수 없으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혼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결혼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혼자도 엄연한 한국민으로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며 미혼자에게도 결혼한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혼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결혼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혼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의 예산 효율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1. 예산 집중 방식의 한계.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주로 결혼하는 가정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들에게 주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미혼자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결혼하지 못한 미혼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미혼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혼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출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3.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인간이 애를 낳을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출산은 국가적인 이슈로도 인정받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국가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4. 미혼자 차별 문제 해결. 미혼자들도 한국민으로서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하는 가정에만 지원을 집중한다면 미혼자들은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미혼자들에게도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혼자들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미혼자들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지원금, 보육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혼자들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혼과 출산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관과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가족 모델과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 정책을 예산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미혼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질문. 국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릅니다.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부가 소수의 자녀에게 전이되어 소수의 자녀 세대는 더 이상 집값에 걱정해서 고통받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학문, 기술, 과학, 예술,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월등한 실력을 쌓을 기회를 갖추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주변의 인구 대국과 지정학적 대치 관계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기술 강국, 과학 강국,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는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3번 글을 다시 써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관점과 다른 견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3번 글을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인간이 애를 낳을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출산은 국가적인 이슈로도 인정받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A.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인구수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사회복지와 노동력 등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는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복지 부족과 의료, 노동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과학, 경제 강국의 중요성. 국가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 과학,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어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 인구 감소는 소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수의 자녀가 교육, 기술,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미래 세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미래 세대에게 희소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자녀에게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그들이 더 나은 교육과 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산업의 혁신과 창조성을 촉진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기술과 자동화의 도입으로 보완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의 향상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기술 강국, 과학 강국, 경제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는 국가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기술과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국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경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문. 또한 내가 주장하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부터이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만 연금의 지급 기간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85, 90세까지로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그 이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요양원 등을 이용하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지 그것을 오로지 국민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려다 보니 국민연금 재정의 한계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령화 대책을 작성 부탁한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 수급 연령과 지급 기간 재조정.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은 전반적인 연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수급 연령 늦추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 지급 기간 역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지급 기간을 85세에서 90세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A. 다양한 재원 확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 수입을 통해 고령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요양원 이용과 의료비, 복지 혜택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창조적인 고용 정책을 채택하여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고령자들의 경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의 직업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공동체와 가족의 역할 강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상호 지원과 연대는 고령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가족들은 고령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기관,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여 고령자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들의 능력과 경험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들이 자원봉사, 문화예술 활동, 자문기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사회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다른 세대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질병과 건강 문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방 의료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에게 적절한 건강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부, 가족, 지역사회, 사회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고령자들 자신이 함께 협력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령화를 고려한 국가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령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고령자들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은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전체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대한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통해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